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사랑 따윈 오래전에 끝났어. 나한텐 재현 씨가 있어. 그 사람과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20년의 결혼 생활, 함께 쌓아온 시간과 기억,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왔던 모든 것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한 배신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나를 철저히 짓밟고 파멸로 몰아넣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랑은 식을 수 있고 부부는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이 식었다는 흔한 가정사가 아니다. 눈앞에서 마주한 것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내라는 껍데기를 벗고 또 다른 남자의 곁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꿈꾸는 낯선 여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일에 매달리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던 탓일까? 수없이 자책했지만 그 어떤 이유도 지금의 현실을 정당화할 순 없었다. 배신은 이유를 막론하고 배신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동시에 자라났다.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해 설명되지 않는 외출, 알 수 없는 향수와 옷차림, 결국엔 고급 호텔과 아파트의 기록들까지. 하나둘 쌓여가는 단서들은 내 눈앞에서 잔혹한 그림을 완성해 갔다. 하지만 나는 바로 폭발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덮어두려 했던 진실을 묵인하지도 않았지만 증거 없이 무너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차갑게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내 손으로 직접 끝을 내기 위해서 민간조사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던 날,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서 받은 두툼한 보고서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동시에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보고서 속에는 내가 알던 미영이 아니라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또 다른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들이밀 날이 왔다. 그날의 거실,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내 손에 쥔 증거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의 기록이 아니다. 헌신을 배신으로 짓밟은 대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을 배반한 자들이 결국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기록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사랑 같은 건 진작에 식어버렸어. 난 이제 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내 안의 시간이 완전히 멎어버렸다. 오래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멸의 선고였고 동시에 나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잔인한 결심이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 내 반응에 미영의 표정엔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아마 내가 울부짖고 매달릴 줄 알았던 걸까. 하지만 내 침착한 대답은 오히려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냈다. 그래, 이혼하자. 나는 이준호. 52의 나이에 서울 본사에 있는 국내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수십 번의 출장과 끊이지 않는 회의, 언제나 바삐 돌아가는 업무 속에서 젊은 날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가정을 등한시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만큼은 내 인생의 전부라 믿고 지켜왔다. 아내 박미영은 47, 나보다 5살 어리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어느덧 20해가 흘렀다. 그리고 우리 아들 지우는 17,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민감한 시기지만 다행히 큰 반항 없이 속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다. 10년 전 우리는 분당의 조용한 주택단지에 소박한 집을 마련했다. 넓진 않지만 계절마다 꽃이 피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주말이면 마당에서 고기라도 굽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 모습이야말로 나에겐 가정의 상징이었다. 미영은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집안일도 꼼꼼히 해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지훈이 어릴 적엔 전업주부로서 아이 곁을 지켰고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뒤엔 근처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꽃을 좋아하던 그녀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었고
나는 집에만 있는 답답함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원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던 하루의 이야기들, 내가 겪은 업무의 피로, 미영의 수업 중 있었던 일, 지훈의 학교 생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위로를 찾고 있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진짜 안정이라 믿었다. 그러나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일은 더 많아졌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주차 접대나 업무로 가득 찼다. 그럼에도 나는 시간을 쪼개어 가족과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지훈의 학교 행사엔 빠지지 않았고 미영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엔 작은 선물이라도 잊지 않았다. 그것이 남편,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건 미영이 문화센터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이전엔 편안하고 수수한 차림을 즐기던 그녀였는데 언제부턴가 과하게 공들인 화장과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 눈에 띄는 액세서리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다. 요즘 부쩍 더 예뻐진 것 같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손님들도 있으니 신경 좀 써야지. 그때는 별 의심 없이 넘겼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감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히 놓던 폰을 이제는 늘 손에 쥐고 다녔고 욕실이든 부엌이든 따라다녔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가렸다. 알림음은 자주 울렸고 그녀는 점점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어느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얼어붙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조용한 화면 속 뉴스가 흘러나오던 그때 옆에 놓인 미영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짧은 진동이 테이블 위를 따라 번지며 마치 공간 전체를 불편하게 흔드는 듯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다. 오늘따라 연락이 많네. 꽃 수업 관련이야? 그녀는 순간 움찔하더니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다. 어? 아, 응. 내일 일정이 좀 바뀌어서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걸음은 다급했고 문 닫히는 소리는 묘하게 서늘했다.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라면 거실에서 얼마든지 답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나를 피하듯 자리를 옮긴 걸까? 그날 이후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갔다. 그 무렵부터 미영의 귀가 시간도 불규칙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수업은 통상적으로 저녁이면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새로 개강한 반이 있어서 늦었어. 강사가 부족해서 도와주다 보니 좀 길어졌어. 같은 말을 했다. 처음에는 믿으려 했지만 그 횟수는 주 23회로 늘어났고 늦은 귀가가 당연한 일처럼 자리 잡았다. 그녀가 늦게 들어올 때면 나는 언제나 평소처럼 말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힘들었지? 그러면 그녀는 지친 얼굴로 말하곤 했다. 응.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 정말 녹초야. 그 말에 나는 늘 하던 대로 따뜻한 위로를 건넸지만 내 마음 어딘가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그 피로는 정말 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 그 의심은 결국 어느 주말 결정적인 무게를 얹게 되었다. 내일 파트 강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 그녀의 말에 나는 특별한 의심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그 다음 날 미영은 유난히 공들인 모습으로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화려한 블라우스에 세련된 가방, 그리고 특별한 날에나 꺼내던 구두까지 마치 평범한 점심 모임이 아닌 누군가와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했다. 점심시간쯤 나는 지훈과 함께 동네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마주친 건 놀랍게도 미영의 동료 김지연 씨였다. 그녀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어린 딸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고 나를 알아본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영이 말한 그 점심 모임에 있어야 할 인물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거짓말일 가능성,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빠, 무슨 일이야? 지훈이 물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얼른 먹자. 식기 전에.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미영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 점심 어땠어? 미영은 별 생각 없는 척 무심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냥 그랬어. 평소 멤버들이랑 수다나 좀 떨었지.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다음 질문을 던졌다. 김지연 씨도 있었어? 순간 미영의 표정이 굳었다. 짧은 정적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마치 얼어붙은 듯 꿈쩍이지 않았다. 지지연 씨. 아, 오늘은 안 왔어. 가족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나왔대.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그렇구나. 오늘 낮에 마트에서 가족이랑 장 보는 걸 본 것 같아서.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곧장 말끝을 흐렸다. 그렇지. 그래서 못 나온 거야. 서둘러 내뱉은 말 속엔 어색함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고 말투는 자꾸 꼬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하나로도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점심 모임 따윈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 그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진짜 약속이 있었다면 감출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점심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에 그녀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머릿속에 여러 상상이 떠올랐고 나는 당장 따져 묻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다.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덤볐다가는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것이다. 나는 증거도 준비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한 신호처럼 보였다. 은은하게 남은 낯선 향수 냄새에 서랍에 정리된 채 늘어난 고급 속옷들, 특정 요일에 반복되는 늦은 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를 점점 더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태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어. 처음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려니 넘겼다. 하지만 그런 거절이 거듭될수록 내 안의 의심은 짙어져만 갔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말투에도 더 이상 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긴 시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이제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한 설렘이 그녀의 눈에 맺혀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정리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지훈이었다. 무언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요즘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물었다.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예전보다 짜증도 많고 나한테도 뭔가 피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만이 아니라 지훈도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수업이 많아서 피곤하신가 봐. 괜한 걱정 마. 그런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겉으로 보이는 우리 가족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퍼지고 있었다. 이후로 미영의 거짓말은 습관처럼 반복됐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이틀 동안 집을 비운 그녀는 예전처럼 들떠서 여행 얘기를 늘어놓는 법도 없이 단 몇 마디로 말을 끝냈다. 온천 같은 데 다녀왔어. 별거 없어. 사진은 정신없어서 못 찍었어. 거짓말이란 걸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너무 어설프고 너무 허술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지인은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갔다던 사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미영 씨랑 다녀오신 여행 좋으셨어요? 그녀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단호히 말했다. 여행이요? 그런 얘긴 들은 적도 없는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미영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었다. 외박은 점점 더 잦아졌다. 오늘은 문화센터 강사 교육이 있어서 외박이야. 대학교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집에서 자고 올게. 말은 달랐지만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었다. 특히 강사 교육이라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 문화센터에서 숙박까지 포함된 교육은 없었다. 어느 날 근처를 지나던 김에 슬쩍 직원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그런 건 없어요. 미영은 내가 그런 확인까지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녀의 거짓말은 허술했고 동시에 대담했다. 한때 누구보다도 빈틈없고 합리적이던 여자가 어쩌다 이렇게 무모한 거짓을 반복하게 된 걸까?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못했다. 그저 깊은 허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다. 낯선 명품 가방, 눈에 띄는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옷차림. 내가 사준 적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이거? 세일해서 그냥.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수입으로는 감히 살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혹시 다른 남자가 사준 것은 아닐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추한 상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안일도 눈에 띄게 소홀해졌다. 정리되어 있던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저녁 식사는 포장 반찬과 즉석식품으로 채워졌다. 빨래는 밀려 쌓였고 결국 주말마다 내가 직접 치우는 일이 많아졌다. 불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뻔했다.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하던가. 나는 그저 말없이 치우고 무미건조한 식사를 삼키며 자존심을 삼켜야 했다. 지훈도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한 듯 보였다. 밥상에 흐르는 냉랭한 공기에 당황하고 슬퍼하는 아이의 표정을 볼 때마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졌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날 배려하는 지훈의 태도가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뜻밖의 곳에서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다. 매달 자동이체로 처리되던 신용카드 명세서. 그간 미영에게 맡겨왔기에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서 몇 개월 치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했다. 스크롤을 내리던 손끝이 멈췄다. 화면 속엔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38만 원. 날짜는 내가 2박 3일 출장 중이던 밤이었다. 도심 특급 호텔 25만 원. 그날은 미영이 교육이라며 외박했던 날이었다. 남성용 시계 85만 원. 내가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는 물건. 게다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급 여성 속옷 브랜드의 결제 내역이 여러 건. 화려하고 도발적인 디자인이 눈에 선했다. 몸속이 얼어붙는 듯 차갑게 식더니 곧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미영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다른 남자와의 시간을 즐기며 그에게 바칠 선물을 사고 있었다. 전신이 분노로 떨렸다. 배신자. 나와 지훈이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시 증거를 들이밀고 따지고 싶은 충동이 치솟았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해봤자 미영이 순순히 인정할 리 없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로 덮어버리겠지.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훈에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뒤 나는 숨을 죽이고 또 다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선 미영이 사용하던 자가용의 주행거리부터 확인했다. 계기판의 숫자와 기름 영수증, 그녀가 말한 동선과 비교했다. 출퇴근이나 근처 장보기만으로는 늘어날 수 없는 수치였다. 최근 몇 달간 주행거리가 눈에 띄게 증가해 있었고 특히 외박 전후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계산해보니 왕복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그것도 일주일에 여러 번. 내 손끝은 차갑게 떨렸고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다음으로 나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기록을 확인했다. 미영은 기계에 약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확인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기록을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예상대로 화면에는 호텔 이름과 고급 레스토랑 주소가 여러 개 찍혀 있었다. 그리고 특정 주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분명 그곳은 상대 남자의 집이거나 둘만의 은신처일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를 지도 앱에 입력했다. 화면 속에 떠오른 건 강남 신도시 인근의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였다. 광고에서 들었던 야경이 아름답다. 보안이 철저하다 같은 문구가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우리 가족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세상, 미영은 그 낯선 공간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히고 울렁거렸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미영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이 빠진 상태였다. 그녀의 달라진 외모와 소지품, 카드 내역에 남은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모두 그 남자의 흔적이자 선물일 것이다. 분노와 슬픔, 절망, 그리고 배신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은 바랜 사진처럼 허망하게 흩날렸다. 나는 내 탓을 찾았다. 혹시 내가 부족했을까? 일에 매달리느라 그녀를 외롭게 했던 걸까?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든 배신이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다. 이건 미영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감정은 내 일에도 침투하기 시작했다. 부장으로서 냉정을 유지해야 할 회의 자리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집중을 잃었다. 보고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중요한 순간 판단이 흐려졌다. 관리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지훈에게 죄책감이 쌓였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나는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다. 지훈은 아직 어머니의 배신을 알지 못했다.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어느 날 밤, 미영은 또다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준비했다. 새 원피스를 입고 처음 맡아보는 향수를 뿌리고 공들인 메이크업을 한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남자를 만나러 가는 차림새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최대한 평정을 가장했다.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을까? 응, 다녀올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간 그녀. 쿵 하고 울린 문소리에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었다. 이 상황, 내가 끝내야 했다. 나는 거실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민간조사, 외도조사, 비용, 후기. 화면에는 여러 조사 사무소의 사이트가 쏟아졌다. 요금 체계, 조사 방식, 성공 사례, 의뢰자 리뷰.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망설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민간조사를 고용한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 같았다. 게다가 비용도 결코 적지 않았다.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었다. 결국 내 비상금과 저축 일부를 써야 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 힘으로는 한계였다. 감정에 휘말려 상황을 망칠 수도 있다. 미행이나 잠복 같은 건 비전문가가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어중간한 증거로는 미영과 그 남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게 된다. 그건 절대로 피해야 했다. 몇 시간 동안 사이트들을 검토한 끝에 나는 한 곳을 선택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상담 신청서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미영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생각은 없다.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반차를 내고 서울 중심가에 세련되지만 차가운 분위기의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민간조사 사무소. 심장이 요동쳤다. 이제 내 입으로 아내의 배신을 고백해야 한다니. 창피했지만 진실을 알고 마무리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응접실에서 잠시 기다리자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간조사사무소 김태수 실장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사실은 제 아내의 외도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조하고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을 최대한 냉정하게 설명했다. 미영의 수상한 행동, 어설픈 변명, 카드 내역에 남은 고액 결제, 내비게이션 기록 속 아파트 주소까지.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직접 많은 정보를 모으셨군요. 특히 내비게이션 기록은 매우 유력한 단서입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드디어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내 몇 달치 용돈과 숨겨둔 비상금을 모두 합쳐야 겨우 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진실을 알고 배신자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였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결제했다. 이제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다. 전문가의 손에 의해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나날은 지옥과도 같았다. 집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남편처럼 웃음을 띠고 담담한 말투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속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씻을 수 없는 허무함으로 들끓고 있었다.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일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너야말로 수업은 힘들지 않아?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부부처럼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 숨어있는 거짓과 이선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친구들과 점심, 센터, 강사 모임이라는 핑계로 한껏 꾸미고 집을 나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쥔 채 민간조사팀에서 날아올 메시지를 기다렸다. 오후 2시 대상자는 조기 퇴근 후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남성과 접촉. 남성은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음. 오후 3시 30분 남성의 고급 승용차에 동승, 도심 방향 이동 중. 짤막한 보고 문자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광경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지고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았다. 며칠 뒤 김태수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의뢰하신 건 조사 완료됐습니다. 보고서가 준비됐으니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죠.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나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시 찾은 사무소의 응접실. 테이블 위에는 조사 보고서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 무게는 배신의 무게와도 같았다. 김 실장이 조용히 파일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표지를 넘겼다. 사진 속 미영은 내가 알지 못하던 얼굴이었다.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남자와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었다.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간사한 미소였다. 그 남자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인상, 자신감 넘치는 얼굴.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문화센터 앞에서 몇 번 본 적 있던 단골 수강생이었다. 미영은 예전에 그를 가볍게 자주꽃을 사러 오는 분이야라며 소개했었다. 사진은 잔인할 만큼 구체적이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나누며 웃는 장면,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익숙하게 오르내리는 두 사람. 싸구려 모텔이 아니라 특급 호텔과 타워형 레지던스였다. 내 자존심은 더 깊이 짓밟혔다. 나는 기록된 날짜를 확인했다. 전부 미영이 온천 여행, 강사 연수,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거짓말을 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슬픔보다 먼저 분노와 치욕이 치밀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남자의 프로필이 적혀 있었다. 정재현, 34.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 거주. 외국계 컨설팅사 시니어 매니저. 국내 최고 대학 출신, 추정 연소득 3억 원 이상. 나보다 18살 어리고 학벌도, 경력도, 수입도 모든 면에서 앞서는 엘리트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5살 난 딸까지 있었다. 그의 집은 강남 단독주택, 내비게이션에 찍힌 아파트는 별도로 쓰는 세컨드 하우스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미영은 단순히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정재현도 모든 걸 알면서 쾌락에 빠져든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용서할 수 없었다. 보고서를 움켜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다. 이제 결심은 분명했다. 미영도 정재현도 두 사람 모두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겠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 실장님,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이 증거라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강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십시오. 비용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특히 정재현, 그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내 안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소개한 변호사는 윤세진, 냉철한 눈빛을 가진 여성 변호사였다. 사진 속 그녀의 인상은 단단하고 듬직했다. 전쟁의 준비는 이제 끝났다. 남은 것은 이 두툼한 보고서라는 무기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약속된 시각, 초인종이 울리자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정재현, 그 옆에 화사하게 꾸민 미영이 서 있었다. 정재현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오만하게 비쳤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네.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미영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재현 씨도 바쁜데 이렇게 갑자기. 그 말투, 그 억양. 남편이 아니라 정재현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였다. 나는 속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차갑게 눌렀다. 오늘 침착함은 나의 가장 강한 무기였다. 자, 앉아. 곧 알게 될 거야.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 익숙한 기류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테이블 맞은편, 나와 윤세진 변호사가 마주 앉았다. 차가운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재현은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재현입니다. 미영 씨한테 늘 남편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기색마저 담겨 있었다.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대신 곁에 앉은 윤 변호사에게 시선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윤세진입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윤 변호사는 단단한 목소리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단 한마디 변호사라는 단어만으로도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정재현의 눈빛에서 아까까지의 여유와 자신감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예, 변호사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뭔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쪽을 향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 무게는 지난 몇 달의 추적과 진실을 그대로 상징하는 듯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너희 둘 부적절한 관계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내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문이 막힌 듯 버벅거렸다.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친구야. 업무 얘기를 좀 나누던 사이고. 맞습니다. 미영 씨가 일 관련 상담을 저한테 혹시 뭔가 오해하신 게 아닌지. 예상대로 둘은 끝까지 잡아떼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재현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다. 나는 냉정하게 웃으며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이것도 업무 상담인가? 사진 속에는 평일 낮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입구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사진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정재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더듬거렸다. 이건 그날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 업무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미영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리다 말끝을 잇지 못했다. 나는 냉정하게 웃으며 사진 몇 장을 추가로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 호텔이 그런 업무 미팅을 위해 쓰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나? 특히 이 장면, 둘이 호텔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건 또 뭐로 설명할 건데? 사진 속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복도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시간은 깊은 밤,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미영은 입술을 부르르 떨며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은 이제 지겹다. 나는 이미 민간조사팀을 통해 너희의 모든 행적을 확인했다. 나는 보고서 표지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몇 달 동안 어디서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떤 호텔을 이용했는지, 어떤 거짓말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지 전부 이 안에 기록돼 있다. 정재현의 얼굴빛은 회색으로 질려 있었다. 자신만만했던 컨설턴트의 냉철함은 자취도 없었다. 그때 윤세진 변호사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두 분의 행위는 명백히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더 이상 발뺌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재현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고 미영은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귀를 막았다. 나는 조용히 IC 레코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버튼을 누르자 고요한 거실 안에 달콤하면서도 구역질 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현 씨,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어.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빨리 이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너랑 함께 새 출발하고 싶어. 녹음된 음성 속 미영은 나를 철저히 부정하며 두 사람만의 미래를 속삭이고 있었다. 순간 미영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두 귀를 틀어막았다. 정재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사랑해, 답답해. 참 뜨거운 업무 상담이었겠다. 그 말을 끝으로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뒤덮었다. 나는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강릉, 제주, 부산 그들이 함께 다닌 여행지 사진들이었다. 그 배경 중 몇 곳은 예전에 나와 지훈, 그리고 미영이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였다. 내 분노는 한층 더 치솟았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이 남자와 이렇게 여행을 다닌 거냐? 그만 제발. 미영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으나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나는 단호히 그러나 담담하게 말했다. 미영아, 나는 널 믿었어.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살아왔어. 너와 지훈이의 웃음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내가 저지른 건 뭐지? 지훈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해봤냐? 사춘기 아이가 엄마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상처를 입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그 순간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뻔뻔한 반발심이 스며 있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사랑 따윈 오래전에 끝났어. 나한텐 재현 씨가 있어. 그 사람과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건 끝이었다. 변명도 후회도 되돌릴 길도 없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알겠다. 좋아. 이혼하자. 너무도 담담한 내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힘이 빠진 얼굴이 되었다. 특히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예상한 건 아마도 내가 울부짖으며 매달리고 이혼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차갑고 흔들림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더는 붙잡을 생각이 없겠지. 내가 원한 그 재시작 막을 생각도 없어.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깔끔하게 이혼해서 자유롭게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거실 구석에 미리 준비해둔 이사 박스를 가리켰다. 내 물건은 다 정리해놨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다. 내가 원했던 일이잖아. 새 출발은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 내 목소리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차가운 어조가 오히려 미영의 심장을 더 짓눌렀다. 그때 윤세진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미영 씨, 이준호 씨는 귀하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가 눈앞에 놓이자 미영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1억 원? 말도 안 돼. 내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돈을 내? 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못 내겠다면 평생 갚아라. 할부든 뭐든 내가 무너뜨린 것에 대한 대가다. 민법상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도 제한되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해진다. 이 집도 예금도 내 몫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오히려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 것까지 청구하고 싶을 정도다. 미영은 고개를 떨군 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시선을 정재현에게 돌렸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재현 씨, 당신도 책임을 져야지.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1억 원의 위자료 당신에게도 청구한다. 둘 중 하나가 못 갚으면 다른 한 명이 전액 갚아야 한다. 윤세진 변호사가 또 하나의 청구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정재현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장난합니까? 억울합니다. 미영 씨가 날 먼저 유혹한 거예요. 난 가정도 있고 딸도 있는데 제발 조용히. 그래, 가정이 있으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게 더 악질이지. 걱정 마. 당신 부인께는 내가 직접 연락드릴 거다. 보고서와 녹음, 사진 모두 함께 보내서 그녀도 진실을 알게 할 권리가 있으니까. 정재현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양육권을 선언했다. 지우는 내가 키운다. 아동복지기관과의 면담에서도, 그리고 지훈 본인의 의사도 분명하다. 아이는 나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거짓말이야. 지훈이가 그런 말 할 리 없어. 미영은 제정신이 아닌 듯 소리쳤다. 거짓말이 아니다. 지훈은 이미 알고 있고 깊이 상처받았다. 그런데도 날 걱정하며 함께 이겨내겠다고 했다. 내가 남자와 여행 다닐 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양육비는 당연히 청구한다. 법이 정한 의무다. 내 수입에서라도 매달 정확히 납부하게 만들 거다. 절대 도망칠 수 없다. 그제야 미영은 소파에 무너져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내게 어떤 의미도 없었다. 정재현 역시 텅 빈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시체처럼 앉아 있었다. 끝끝내 나는 아버지로서의 존엄을 지켰고 지훈의 평온을 지켜냈다. 무너진 신뢰와 배신의 대가는 분명했다. 누군가의 새 출발은 결국 파멸로 귀결되었다. 사랑은 헌신 위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행복은 오직 진심 위에만 쌓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